여자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놨는데 네. 네. 이거 왜 이렇게 디자인했니? 했는데 아 그냥 예뻐서요 이러면은 혼나나요? 형 먼저. 아니 뭐 때리거나 뭐 그런 거. 네, 때리지 않죠. 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오늘도 안태욱 실장님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원래는 술 한잔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약을 먹고 있는 게 있어서 오늘은 실장님만 외롭게 소맥을 하시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가 나왔던 A 매거진을 제가 조금 옛날 책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월터 반 베이런 덩크라는 안트워프 6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전체 큐레이팅을 맡았고 각 호마다 디자이너를 정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에디팅을 해서 만들어낸 잡지들이에요. 그래서 잡지 호수마다 대표 디자이너가 있고 저희가 잡지 보면서 그 디자이너들이나 그 당시에 어떤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진행을 하고 있지? 안 실장이 입고 오신 옷이 너무 눈에 띄어서 오늘 입고 오신 옷 설명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형 우리 지금 만난 지 한 5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모자는 나올 제품인데 지금부터 이제 써서 테스트하면서 네, 좀 샘플인가요? 그쵸. 마지막 샘플. 여기서 어떻게 수축되는지랑 그다음에 핏이 어떻게 좀 이렇게 되는지를 마지막 체크하려고. 이 모자를 약간 워싱해서 완제품이 나오나요? 아니요. 그냥 로우로 고객한테 드리고 이게 줄면 사실 더 몽글몽글해지거든요. 그쵸. 빳빳한 걸 더 선호하시는 분은 그냥 쓰시고 좀 더 이렇게 무너지는 걸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은 세탁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샘플을 입으면서 테스트를 또 하시나 봐요? 급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많이 테스트 못 해볼 때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해보려고 문제를 마지막까지 발견해내려고 하긴 해요. 장난 아니다. 네. 그리고 자켓은 이제 자켓이 너무 멋있어요. 이게 이제 70년대에 미국 해군에서 거의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일론으로 만든 자켓이에요. G8 웹 WEP 자켓이라고 불리는데 목 뒤 라벨에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게 별칭이 그렇게 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뭐 있겠지만 70년대에 만들어진 거 치고는 되게 잠깐만 만들어져가지고 개체 수가 적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켓은 어디선가 눈에 보일 때마다 사는데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산 웹 자켓 중에 제일 상태가 안 좋은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형 안 그래도 우연치 않게 오늘 이걸 입은 건데 옛날 후세인 샬라얀 자켓 중에 시보리가 이렇게 그냥 오다 만 거 있는 거 알죠, 형? 근데 얘는 이제 다 부서져서 부득이 이렇게 모양이 된 건데 저는 딱 시보리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형 후세인을 좋아했으니까 이거를 알아본 것 같아요. 지퍼가 저는 이렇게 이빨이 막 빠진 것도 막 무슨 음표 같기도 하고 해석이 아무튼 너무 낡아서 원래는 입을 수 없는 지경의 옷이라 싸게 사서 좀 기분이 좋았던. 개체 수가 적다 보니까 멀쩡한 것도 적나왔다고. 맞아요, 뭐 맞아요. 뭐 데드스탁도 없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입던 거라. 맞아요. 얘는 특히 일본이나 빈티지를 좀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가격이 진짜 비싸요. 멀쩡한 건 뭐 정말 이제 부르는 게 값이고. 가슴 부분에 이렇게 큰 포켓 있는 디자인이 요 몇 년간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약간 이런 데서 오는 디테일들이라서 저희 올리브 드랩 서비스에서도 이제 이거를 거의 그대로 재해석한 제품이 있기도 하고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얘는 나이키에서 만든 건 만든 건데 WV라는 게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대학교 산악 동호회? 클럽. 산이 거꾸로 있네 지금 보니까. 뭔가 더 전통 있고 되게 프로페셔널한. 미국은 워낙 그런 아웃도어 활동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유명한 상징처럼 되어서 약간 상표화 됐나 봐요. 나이키에서도 얘네 제품을 만들어주고. 너무 이쁘다 이 로고. 그죠, 좀 매력 있죠. 대칭이 아닌 것도 너무 특이하고 이 시기에. 보통은 대칭으로 하려고 할 텐데 쏠리고 불안전한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리듬이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이 로고를 좋아해서 이 로고가 들어간 스웨셔츠, 후디, 스웨트 팬츠 딱 빈티지 스웨셔츠 검색하면 얘도 걸려요 가끔. 스웨셔츠 중에도 그래픽 계열이 있잖아요. 락밴드의 70년대 80년대 그쪽 장르도 있고 뭐 대학교 로고도 있고 그쵸, 뭐 스누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미키가 있을 수도 있고 맞죠.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메인스트림으로 벌써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별로 전 손대고 싶지 않고 제가 보는 것 중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나만의 어떤 컬렉션을 만들자라고 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뉴욕에 대한 어떤 기념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I love 뉴욕 같은 그런 유명한 로고도 있지만 옛날 그러니까 스웨셔츠가 한창 약간 기념품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때 특히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가 미국 스웨셔츠의 부흥기였던 것 같아요. 브랜드도 챔피언에서 시작해서 그 이후에 파생되는 되게 많은 티셔츠 브랜드. 미국에서는 콘서트를 하면 티셔츠에 날짜가 박힌 뭐 이런 게 있듯이 저는 이제 뉴욕 관광에 대한 게 있으면 그걸 하나 모으고 올림픽 기념으로 나왔던 오륜기 로고가 있는 것들도 좀
모으는데 오륜기는 상표로서 상업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IOC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오직 스폰서만 할 수 그냥 쓸 수 있고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네 사야지. 뉴욕은 왜인가요? 어릴 때부터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무서우면서도 멋있고 약간 그런 막연한 동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뉴욕 가보셨잖아요. 저 못 가봤어요. 네. 아직? 네. 환상을 깨지 않겠습니다. 유럽이랑 미국이랑 선택할 길이 있으면 항상 유럽으로 저는 그 미국에서 주는 팁이 싫었어요. 모든 식당에서 내야 되거나 어디선가 내야 되는 무서운 그런 어떤 룰이. 팁이 무서워서 미국을 안 갔다는 사람 난 처음 봤어 또. 그럴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셔서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뉴욕을 가시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뭔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저는 아니에요? 강제로 가게 되는 일이 아닌 이상 원해서 막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좋아는 하지만 판타지만 네, 내가 뉴욕에 가서 뭘 해야지 뭐 뉴욕에서 꼭 여길 가고 싶다 그런 건 없어요. 오케이.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장르를 내가 특정해서 그쪽 장르의 빈티지를 모으는 게 약간 재미있다. 바지는 뭐 사실 뭐 종종 입는 건데 리바이스 레드? 맞아요. 99년도에 처음 이제 리바이스 레드라는 브랜드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 레드가 몇 년 안 만들어졌죠. 2004년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리바이스 레드의 리키 코프라는 여자 디렉터가 있어요. 그분이 나가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로 갑자기 인기가 팍 식어서 일본에서조차도 인기가 시들해지니까 얘네가 되게 거창하게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되면서 억지로 2007년, 8년, 9년 몇 년까지 이어는 왔어요. 이어왔는데 인기가 없고 시간이 지나서 빈티지 시장에서 다시 재조명되는 것도 안감을 전부 실크로 되고 바지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온 정성을 다 들인 좀 사이코 같았던 레드가 있었는데 그거 정도만 애초에 판매가가 너무 비쌌다 보니까 여전히 비싸게 거래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시즌이 있고 99년부터 2004년까지 나왔던 것들만 뭔가 비싸져 있지 나머지들은 LVC가 어려워지고 레드가 어려워지고 리바이스 브랜드 자체의 어떤 맞아요. 데님 시장이 확 줄면서 라인을 확 줄였던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미국 생산하지 않고 리바이스 자체가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퀄리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점점 쇠락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분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전체적으로 다 다운됐고 지금은 리바이스가 다시 되게 멋진 느낌이지만 그때는 리바이스 입으면 뒤에 이 아치 좀 없애고 싶다. 그 정도. 이 레드탭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낮아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뭔가 사그라들었지만 어쨌거나 저는 리바이스 레드의 완전 매니아로 자부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잠깐만 이제 앉아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리바이스 회사에서 99년도에 커다란 두 개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는 LVC 지금까지도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럼 LVC랑 리바이스 레드랑 같은 해에 나온 거예요? 맞아요. 99년에? 90년대 초반에 93년, 92년 막 이때 리바이스 미국 본사는 우리의 옛것은 되게 멋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리바이스 재팬이 광풍이 불었던 게 지금 우라 하라주쿠를 부흥기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 원래 빈티지 샵에서 일했거나 운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50년대, 60년대 리바이스가 엄청난 것이야 라는 걸 일반 사람들한테 전파했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빈티지를 팔려고 약간 볼륨을 붙였구나. 제가 봤을 땐 제 농담입니다. 멋있어 보였겠죠. 그쵸. 이제 딱 그 시기가 빈티지 붐이 이제 일본에 일었고 그때부터 구제옷이라던가 세컨핸즈 이런 게 일본에서는 점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리바이스의 옛날 옷이 되게 멋있는 거구라는 걸 패션 리더들이 설파하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때 그런 책이 발간이 됐거든요. 50년대 리바이스의 특징, 60년대 리바이스 특징. 이제 일본 매거진이 워낙 그런 걸 잘하니까 이게 대중들한테도 퍼지고 나니까 50년대 바지가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니까 고등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까지도 갑자기 이 잡지책을 들고 미국 전역의 구석구석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 가게나 이런데 혹시 죄송한데 창고에 쌓아둔 리바이스 재고 없나요? 막 이렇게 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입는 옛날 재고 좀 달라고 하니까 땡큐 하면서 완전 헐값에 막 줬죠. 치워줘서 고마워. 근데 한국으로 따지면 뭐 삼척에 영월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가게까지 다 뒤져가지고 리바이스 재고를 털었으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미국 사람들이 야 일본에 이거 가져가면 돈 된다. 이거 얘네가 1,000원에 사갔는데 거기서 몇백만 원에 판대. 물론 미국에도 빈티지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지만 대중적인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소수가 그냥 조용조용히 가는 문화였다면 일본에서 너무 이게 전역에서 퍼지니까 미국에서 낌새를 눈치챈 것이고 일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데드스탁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데님 브랜드나 복각 브랜드가 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캐피탈이 되고 뭐 풀카운트가 되고 리바이스 재팬도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미국 본사에 의뢰를 해요. 50년대 원단으로 청바지 501 만들어줘. 미국에서 뭐 원단도 남아있고 할 것도 없으니까 해줄게 라고 해서 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소위 그러니까 빅 E, 그땐 이제 E가 작아졌지만 네. 일본에서 그런 걸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만들어줬어요. 근데 일본에서 되는 걸 보니까 리바이스 미국이 이거 뭐야, 일본의 아이디어를 뺏어서 자기네가 LVC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빈티지 마켓에서 빅이 라벨 있는 거를 발견하면은 이제 프리미엄 맞죠, 제품이라고 맞죠. 하면서 소비를 했었고, 정식으로 이제 런칭을 한 게 LVC 라인. 맞죠. LVC 라인은 복각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맞죠. 완전히 복원하는 미국의 거죠. 옛날 이제 빈티지를 현대에 복각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리바이스 레드는 실험실? 실험실. 실험하는 역할을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이거를 대중화시키는 라벨로 풀어버리는, 그게 단순히 그냥 디자이너처럼 완전히 그런 실험을 한 게 아니라 리바이스의 빈티지에서 연구돼서 나온 미래적인 결과물이었거든요. 첫 번째 시즌이 네.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네. 오래된 청바지를 보니까 돌아가 있고 돌아가더라. 무릎이 늘어나가지고 휘어져 있고 한 거를 재해석한 거죠. 그리고 리바이스 레드 이때 출시했던 바지를 보면은 새 상품을 사도 옆선이 돌아가 있고 바지가 이렇게 이게 휘어져 있어. 그쵸. 무릎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퍼스트 레드가 성공을 하고 나서 나온 브랜드가 엔지니어드 진. 네, 너무 덥네요 여기. 덥나요? 저 이 자켓을 벗어도 될까요? 벗어도 되죠. 이제 네네.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으니까 벗으시고 시원하게 하시죠. 네네. 멋있다. 이 라벨이 남아있는 게 약간 기적. 리바이스 레드에 대한 추억이 조금 있는데 저도 들려줘요. 리바이스 레드를 나올 때마다 다 샀던 사람이었어서, 물론 지금은 이제 한 벌도 없지만 대박. 어쨌어요 그거? 다 팔았죠. 다 팔았고, 제가 처음으로 영국에 2002년도에 갔으니까 거기 매장이 있었죠. 카나비 스트리트에 있었고, 형 매장 이름이 뭔지 알아요? 기억나요? 신치. 맞아. 어. 신치. 이걸 기억하다니 미쳤어. 나는 왜냐면 요새는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리바이스에서 LVC랑 레드를 런칭하면서 전 세계 7개 매장에서만 팔았어요. 근데 그 7개 매장이 모조리 직영이에요. 유럽에서 런던, 밀라노, 파리, 바르셀로나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도쿄?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하나.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총 7개였어요. 7개의 매장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냐면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리바이스가 갖고 있는 헤리티지 디테일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씩? 신치. 뭐 어떤 데 리벳 뭐 약간 이런 맞아요. 어떤 데 리벳이고, 일본 도쿄 매장이 아큐에이트, 요 스티치 뭐야, 그것조차도 너무 매력이었는데 거기 리바이스 매장은 레드랑 LVC만 팔았어요. 다른 리바이스를 안 갖다 놓고. 맞아요. 신치 매장의 그 카리스마도 엄청났죠. 제 기억에 2002년에 영국에 처음 갔는데, 그때 이제 외국을 처음 나가본 거였어요. 일본 사람도 처음 봤죠. 진짜 특이했던 게, 영국에 있는 일본 유학생들이 다 리바이스 레드만 입고 있는 거야. 근데 난 처음 봤잖아. 한국에서 리바이스 레드 어디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저는. 몰랐죠, 당연히. 네, 너무 희한하게 생긴 리바이스를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물어봤지. 이거 도대체 뭐냐? 뭐 어디에서 파는 거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 빠져서 이제 내가 못 샀던 지난 시즌 것도 구해서 입고 했었고, 이게 엔지니어드 진의 원류라고 모태가 됐죠. 예. 엔지니어 진이 처음 나왔을 때 옆선이 돌아간 바지라는 게 그전에는 있던 바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도 완전히 처음으로 보는 개념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바지가 옆선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지, 이거를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바지 자체가 없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 원래 이제 한국에서 다녔던 대학교 후배 한 분이 바지 만드는 수업 시간에 옆선이 돌아간 바지를 이제 엔지니어드 좋아하니까 따라해서 만들었었나 봐요. 근데 교수님이 이런 바지는 잘못된 바지다. 옆선이 돌아가면 안 된다 바지는. 그래서 나는 여기 이 학교를 떠나길 잘했구나,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 아니 왜냐면 너무 답답했거든. 이 옆선이 돌아갔다고 잘못된 바지라고 말을 하는 교수님 그러니까. 밑에서 내가 뭘 배우겠나 싶은 거죠.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은 리바이스도 과거 제품들은 다 세탁하면 할수록 옆선이 점점 돌아가서 돌지 않게 계속 개발을 하면서 안 도는 바지가 되어버렸던 게 우리가 이제 옷을 알게 됐을 시기인데, 현대 사람들은 사실 돈다는 게 당연히 그 교수님처럼 불량으로 생각하게 인식되는 게 맞는데, 빈티지에 돌아가는 맛을 좀 빨리 캐치했다라는 것도 요새는 많이 나오죠. 옆선이 그쵸. 뭐 지금도 돌아가지 당연한 뭐 꼭 몇 바퀴가 꼬이던 말던 뭐 MZ들이 좋아하는 바지 보면은 제대로 돼 있는 바지가 없어요. 돌아가고 막 뭐 난리가 나. 저는 그런 면에서 또 꼰대 느낌이 좀 나는 게, 그런 바지들을 보면 완성도를 너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르고 막 이렇게만 하니까 무엇에서 이게 인스퍼레이션 된 것인가. 사실 학생일 때는 이게 옷이 되든지 말든지 솔직히 어떻게
어떻게든 막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이 진정한 가치를 부여가 되려면 디자이너의 이렇게 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그건 좀 꼰대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아니 저도 정확하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형도 꼰대 역시. 엔지니어드 G는 말 그대로 청바지가 돌아갔던 그 선에서 영감을 받아서 또 입다 보니까 무릎이 튀어나오던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실루엣이나 디테일 그렇게 됐지만 요즘 휘어지고 막 이렇게 절개가 막 휘황찬란한 그런 바지들은 사실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근거 없이 나온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라인에 네. 도대체 근거가 없는 거지. 근거가 있어 보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거 뭔가 어디서 봤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들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보기 좀 별로였다. 근데 뭐 그런 약간 의미 없음이 MZ의 어떤 성향을 대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세대는 모든 어떤 행동에 의미가 있었어야 됐지만 그냥 의미 없이도 그쵸. 멋있을 수 있다. 맞아요. 그게 쿨한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저는 그게 증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 자체가 의미였고 그렇게 철학이 확실히 있었다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도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빈티지를 좋아하니까 예전에 제가 이해 못했던 거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아, 이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꼰대의 옛날 옷 중에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이 하고 밀고 나가니까 그냥 설득당해. 멋있어. 젊은 브랜드들이 정말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고 미닝리스 마구 하는 그게 정말 확실한 자기만의 그게 된다면 뭐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당장은 인정 못한다. 그러면은 후배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놨는데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디자인했니? 했는데 아, 그냥 예뻐서요 이러면은 혼나나요? 어디 학교에서요? 아니면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회사에서요? 형 먼저. 근데 사실 예쁘다는 극히 주관적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 객관화가 되기가 힘들고 네 말이 무조건적으로 뭐 틀리고 내 말이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감성적이고 정성적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디테일이나 라인들을 할 때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게 기능적으로 필요가 있던지 의미가 있어야지 의미 없는 라인들이나 의미 없는 절개들을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게 왜 필요했지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형은 이제 혼내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아니, 뭐 때리거나 뭐 그런 그쵸? 거. 네, 때리지 않죠. 지금 PD님이 질문하신 일이 뭐 현실에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예뻐서요라고 말을 했다면 전 궁금해서 한번 어디까지 하나 한번 샘플을 한번 해봐라 라고까지는 할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1차 샘플 낼 때는 전 터치를 안 해요. 아, 완전 자유예요? 왜냐면 그림만 봐서는 내가 맞아요. 물론 대부분이 그림대로 옷이 나오긴 하지만 그림만 봐서는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실물을 만들어 놓은 걸 한번 같이 보자. 너의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가 같이 감상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이제 QC를 보면서 이제 다듬어 나가는 거죠. 네. 맞아, 형 말씀이 맞는데 그림을 또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만 봐도 옷이 그려지고 그래서 이거 좀 디자이너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설득력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아이디어는 천재적이야. 자기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 줄 수 있는 위치에 가면 되죠. 뭐 그래도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일단 그림을 잘 그리면은 확실히 설득력이 높아지고 아이디어가 인정받을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죠. 그죠? 난 그림을 못 그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제 거기서도 꼰대 같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세상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애초부터 없다. 나는 그림을 못 그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난 그림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너무 뼈 아프다 이거. 너무 뼈 아프다. 근데 우리 오늘 지금 대화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책은 펴지도 못했습니다. 펴지도 못했고 안 펴도 돼. 오늘 안 펴도 되고요. 사실은 아까 한번 보여드렸어요. 다음에 펴도 되고. 근데 저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요즘은 사실은 손그림을 또 그리지 않잖아요. 형네는 제로예요? 제로예요. 올 일러예요? 올 일러요. 여성복은 아직도 손그림을 그린 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성복조차도 요즘에는 다 일러스트로 2D로 그리고 있고 3D로 하는데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그림을 그릴 때가 없으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죠. 손그림 그리면은 그림 실력 차가 너무 확 나잖아요. 맞아요. 엄청나죠. 딱 보이죠.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컴퓨터로 그리다 보니까 실력 차가 좀 덜 하긴 한데 그래도 예를 들면은 주머니의 포션이라든지 뭐 라인이 지나가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그림에서 다 나타나는데 맞죠. 이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옷이 이쁘게 나오고 그림을 딱 봤을 때 이거 이쁠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은 샘플을 냈을 때도 이건 무슨 옷이야? 라는 옷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그냥 그림대로 나와요 진짜.
옷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옷 그림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맞아요. 그 연습을 하는 방법이 요즘 이제 일러로 그린다고 하니까 너무 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요새 모든 패션 브랜드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사이트마다 자기네 브랜드의 옷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죠? 어떤 브랜드는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주는 브랜드도 있고 어떤 브랜드는 약간 이렇게 하는 브랜드도 있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약간 이렇게 그림이랑 똑같아. 확실한 그림이랑 똑같아. 저는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옷을 예쁘게 사진 찍는 브랜드의 사이트를 하나 찍어서 그 그림을 그쵸. 만약에 아우터면 아우터, 티셔츠면 티셔츠 그거를 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일러로 한번 해놓으면 너무 좋다. 그러면 프로포션은 기본적으로 맞게 맞아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초보자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게 긴팔티를 그리는데 작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팔은 막 여기 있는데 기장은 막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피스를 만드는 건지 그냥 기본 티셔츠를 만드는 건지 비율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팔은 이제 뭐 피콜로한테 피 빨린 것처럼 막 가느다랗게 이렇게 막 그리고 막 몸통은 이렇게 뚱뚱하게 그리고 약간 그런 작업지서가 많아서 적어도 이런 밸런스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소매를 되게 과장되게 부푼 옷을 디자인할 거야 라고 하면 내 정해진 밸런스에서 이걸 크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기본 밸런스를 아예 못 그리면 자기가 정확하게 무슨 옷을 그리려고 하는지 표현이 안 된다. 신입 뿌듯해. 디자이너 분이나 디자이너를 희망하시는 학생분들한테 너무 좋은 팁이고 네네. 저는 사실은 이제 대학 강단에 쓰고 있는 아시는 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꼭 드리는 게 이제는 현업에서는 손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으니까 손으로 그리는 일러스트를 교육을 시키시는 것보다는 일러스트 프로그램이나 정말 현장에서 사용하는 뭐 3D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가르쳐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조금 더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많이 드리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럼 아직도 그럼 손그림을 그렇죠. 손으로 그리는 그 일러스트. 그러니까 교육이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좀 슬픈 얘기. 잠깐만 끌게요. 네. 사실 잡지책을 가져올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점프했지?